다들 이제 뭔가 모여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중원 기수라고 이제 경마장에서 기수로 일하시던 분이 유서를 쓰고 이제 돌아가셨죠. 사망을 했어요. 분향소 차렸는데 사실 분향소 철거됐거든요. 방역법 위반으로. 그리고 아시아나 KO라고 아시아나 항공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해고를 당했어요. 정부가 여기에다가 아시아나에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풀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시아나 KO 노동자를 기어코 해고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90%를 정부가 내고 10%를 회사가 부담해요. 그 10% 주기 싫어갖고 해고한 거예요. 진짜로. 그게 무슨 돈이 몇 억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겨우 5명이 5명.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황당할 거 아니에요. 고용유지 지원금 그렇게 많이 받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왜 해고를 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천막농성 차리면 이렇게 금방 털리는 거죠. 그러면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아무래도 노동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닌 이렇게 다른 시민사회 분들을 만나면 제가 얘기를 자꾸 이렇게 길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발 이런 목소리를 좀 잘 들어주세요. 주의 깊게 봐주세요. 혹시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연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사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사회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소리를 질러야 되고 누군가가 계속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런 건 사실 우리 사회가 어딘가가 망가져 있다고 하는 징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약간 이렇게 권리가 뭘까를 얘기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받냐 아니냐 이런 문제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걸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되게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고용 안정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되어야 되는 걸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단결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되는 걸까? 이 사람의 사회문화적인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되는 걸까? 이런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어떤 보편 기준을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권리고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 사정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기업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을 질까? 정부는 어떻게 그거를 지원할까? 뭔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문제의 해법이 생기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어디까지가 권리일까?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 노동법이 법 자체는 되게 잘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한국 정부가 세워졌을 때 48년도에 한국 정부 세워질 때 이미 이제 세계 그
인권 선언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장 기본적인 법 체계의 내용들이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 법제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법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뿐이죠. 적용되지 않고 있다가 87년도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노동자들이 대투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한 7, 8, 9월 3달 동안 2,000개가 넘는 노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노동법에 있는 내용이 적용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제 막 향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제 자체가 왜곡되기 시작한 거는 실은 IMF 경제 위기 이후인 거죠. IMF 경제 위기가 딱 발생하면서 그때 법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바뀝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제라고 하는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법이 생기고 정리해고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기간제법이 나중에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법제가 이제 하나 둘씩 이런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법들이 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경제 위기 때 우리 사회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뭔가 논의하고 그 방향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당장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약간 이제 불안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법제를 바꾸고 그게 지금 사회의 상황을 만드는데 가장 심각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양한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언론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이제 정치적인 환경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뭔가 SNS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이거 이제 하나 좀 사례인데 예를 들어 쿠팡과 관련해서 막 저희가 열심히 해서 보도자료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보도자료에 딱 쿠팡과 관련한 사안이 실린 다음에 쿠팡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 기사를 쏟아내요. 그 다음에 각종 선행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를 기탁했다 이런 종류의 기사를 한 10개를 쫙 쏟아갖고 또 이제 기사를 쫙 배포해요. 그러면 저희 기사 하나 올라가고 쿠팡과 관련한 9개 기사가 이렇게 쫙 올라와서 밀어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이거 물량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슈화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다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좀 달랐잖아요. 사실 몇 년간 진짜 아무리 애를 써도 알려지지 않더니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이게 막 사회적인 여론으로 확 불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죽으니까 이건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지노선까지 온 것 같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 이상은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김훈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나서 주신 것도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속 기고하고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하나는 유가족 분들이 나서서 사실은 단식을 하고 애를 쓰신 게 저는 이제 한 70% 이상은 차지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분들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국회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저희도 좀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에서 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진짜 중요한 사안들을 좀 최대한 이렇게 이슈화하고 알리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평가도 하고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너무 이렇게 손에 없다고 해야 되나요? 또 하나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전에 이제 조선의 구조조정 발생하면서 진짜 몇만 명이 해고됐거든요. 아마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거제는 완전 도시 하나가 이렇게 거의 초토화될 만큼 많은 사람이 해고됐는데 다행히 그때 건설 경기의 일부가 괜찮아서 거기가 일부를 흡수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나마 이제 그런 상황이었긴 했지만 문제는 그래서 이 거제의 구조조정이 너무 심하니까 이 문제 갖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보려다 실패했어요. 이번에 이선호 씨 이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회 하려고 전문가를 찾다가 실패했어요. 정말. 이 문제를 이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연구를 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이쪽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항만 기술 뭐 이런 거는 되게 많고 정부의 연구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연구하고 내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연구하셨던 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연구하다가 자기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다른 쪽으로 주로 하다 보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놓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자원이 너무 불균형하니까 정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연구도 하고 또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또 함께 힘도 보태주시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 중에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런 자원이 너무 없어서 좀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이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이후에도 또 힘을 보태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노조는 사실 노조 저는 좀 걱정 많이 됩니다. 요즘에 노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건강보험공단은요 실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거든요. 비정규직도 민주노총이고 정규직도 민주노총이에요. 근데 정규직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각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도.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전체의 힘이 이제는 다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알아서 각자 도생하기로 사실은 노조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반월시아공단이라고 해서 국가 최대 산단인데 한 30만 명이 일해요. 가장 임금 수준이 낮은 공단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월담이라고 새로 단체를 하나 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노동자 이제 권리 향상을 위한 상담도 받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가장 힘을 많이 보태주는 데가 그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 두 군데예요. 그 노동조합은 아예 규약에 명시했어요. 우리 노조는 지역사회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규약에 명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예. 그래서 그 노조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상담하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데에 힘을 다 보태요. 직접 나와서 본인들이 다 선전전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다 하시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시작하는 노조들이 지금은 또 이제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조들이 또 이제 어떻게 같이 좀 모이고 힘을 보태고 이런 걸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좀 열심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맞으면서 노조들도 좀 관심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현장에서의 불안정 노동 문제에는 좀 관심을 못 가지더라도 적어도 이제는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나 뭐 인권 문제나 이런 데에 이제 노조들이 시야가 넓어지면 그러면 이런 불안정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전환될 수 있거든요.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노조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이제 많이 기울이기 위해서 뭐 애를 좀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많은 변화들이 요즘에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노동운동은 되게 오래 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이제 90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제가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건 약간 이제 작은 사업장 문제에 저는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 이후에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서 얼떨결에 비정규 문제에 관한 상담을 막 시작을 하게 돼서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려갖고 저도 처음 시작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약간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현장으로 많이 갔을 때 저도 현장에 갔다가
어쩌다 보니 아직까지 있게 된 상태인 거죠. 보통 이제 비정규직을 그 세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는 간접 고용. 간접 고용이라는 건 회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업체들이 막 끼어들어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청이라든가 용역, 뭐 도급, 파견, 자회사 이런 게 이제 다 간접 고용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름은 되게 복잡하고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실제 하나거든요. 진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자가 아니다. 고용과 사용이 분리돼 있다. 이게 이제 간접 고용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수 고용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프리랜서, 뭐 플랫폼, 뭐 위탁 계약 이런 식으로 고용 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로 계약을 맺는 노동자들을 이제 특수 고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기간제 계약이라고 하는데 직접 계약은 돼 있지만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계약직, 그래서 일용직, 계약직, 시간제 이런 분들을 이제 그 기간제 고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비정규직은 이렇게 세 파트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권리가 많이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또 특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는 아니지만 이 중엔 정규직도 많지만 거의 비정규직이랑 똑같이 해고도 자유롭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특별하게 불안정 노동자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좀 다시 붙이자라고 논의하는 중입니다. 현재의 어떤 뭐 방향, 어떤 사회적 분위기, 구도 이런 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만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변화시키려면 말 그대로 이 작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약간 다차원 함수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꼭 당사자들이 뭐든지 만들고 막 쫓아다니고 설득하고 얘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당사자들은 당사자 중심으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연관돼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법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그 법을 어떤 식으로 실행될 때는 영향력을 또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고민은 제가 아까 막 여러 법 얘기했고 이런 게 시행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하나의 법이 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할 거냐는 건 제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현실에서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힘겨루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목소리도 높이고 때로는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요.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다 법, 제도, 정부를 이렇게 우회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계속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의 요즘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제가 제도 얘기 정말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제도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의 어떤 협의나 논의나 때로는 논쟁이나 싸움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로 약간 이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사법 문제는 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강사와 학교와 그다음 대학 교수님들과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같이 이 말 그대로 이 대학의 전망을 세우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그 형량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산안법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이거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 기업이 이윤활동을 하다가 나타난 부수적인 부작용으로 간주해요. 이 노동자의 죽음을. 애초에 이제 인식 체계가 그렇게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량이 높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핵심은
이거는 명백하게 사람을 죽게 만든 건 자기네들이 충분히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범죄로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범죄에 걸맞는 형량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형량이 이제 대폭 높아졌어요. 아직 이제 시행은 내년부터니까 아직 적용은 안 됐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형량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얼마 전에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한 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이제 검토하는 양형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양형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산재 사망 사고에 관해서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형량을 높이겠다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에서도 실형이 이제 선고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광주에 그 조선우두의 김재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지금 사업주가 실형을 받았잖아요. 실형 받은 게 엄청 드문 일이거든요. 여태까지는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것처럼 이제 조금씩 형량이 높아지고 있고, 내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마 형량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족할 만하게 높아질까는 아직은 조금, 왜냐면 검사들의 구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요. 한선이 있지 않는 한은 좀 아직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은 좀 있죠.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